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따스한 이불 속에서, 고요한 밤의 창가에서, 혹은 복잡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거대하고 동시에 아주 작고 미미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계의 끝을 명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여행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의 경계를 향해 날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영화의 추위와 고요함 속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광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요.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해질녘의 잔잔한 공기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아주 긴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 얼음 거인들은 우리가 알던 태양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차가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경계에 서서 우리에게 미지의 우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두 행성의 내부 구조와 대기 순환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얼음 거인들을 지나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과 그 너머의 신비로운 카이퍼 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을 때 태양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거대하고 차가운 수소와 헬륨의 구름 그리고 우주 먼지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름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운은 마치 거대한 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모이듯이 선군 속의 가스와 먼지 입자들은 서로에게 이끌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입자들이 모여든 곳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밀도 높은 영역은 스스로의 중력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살처럼 회전하며 점점 더 작아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압력과 온도는 너무나 강력해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헬륨으로 융합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차가운 품을 지나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공식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길목에 들어섭니다. 바로 명왕성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카이퍼 벨트입니다. 명왕성은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불씨를 남겼지만 명왕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태양계의 정의와 그 경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태양은 거대한 빛의 폭발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갑자기 거대한 전구가 켜진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별은 강렬한 에너지와 입자들을 사방으로 뿜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양풍은 주변에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빗자루가 주변을 깨끗이 쓸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영역에서는 가벼운 물질들이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암석 물질들만 남았습니다. 반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차가운 영역에서는 가벼운 가스들이 응축되어 얼음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의 행성들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들은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탄생했고, 목성 토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의 빛이 지구의 햇빛보다 수천 배나 약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영하 200도 이하의 극한 추위와 어둠으로 가득한 얼음의 세계입니다. 명왕성은 표면이 질소와 메탄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하트 모양의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트 모양 지형은 톰보 리저라고 불리는데, 이는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질소 얼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명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행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미묘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역동적인 천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역사는 태양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뗄 수 없습니다. 태양은 단순한 빛의 근원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점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얼어붙은 암석 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따스함과 에너지는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 영원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힘과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태양도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고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약 50억 년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 과정에서 지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작은 행성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로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태양의 탄생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서사시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태양의 빛을 받고 있는 밤하늘의 별과 행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 빛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명왕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카이퍼 벨트는 마치 태양계의 거대한 외곽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은 수천 개의 작은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왕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남은 잔해들로 마치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시간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은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과 조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태양이 태어나고 수십억 년이 흐른 뒤 밤하늘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먼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은하수를 따라 반짝였고 그중 일부는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방랑자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이 방랑하는 별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들이 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별들을 플라네테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방랑하는 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행성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이 행성들은 각각 신화 속 신들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신 마르스바크는 붉은 행성인 화성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는 새벽과 저녁에 빛나는 금성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은 단순히 별이 반짝이는 공간이 아니라 신들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존재는 우리에게 태양계의 크기가 단순히 명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명왕성은 이 거대한 얼음지대의 첫 번째 발견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양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은 사실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입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카이퍼 벨트의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며 탐사선을 보내 계속해서 그 신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고 농사를 지을 시기를 정했습니다. 또한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며 미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직물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적 철학적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과학적인 탐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에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이 완벽한 원궤도를 그리며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거의 2000년 동안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세계관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해와 달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태양계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그 끝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명왕성은 우리에게 우주의 지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는 잊혀진 시인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카이퍼 벨트를 넘어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인 오르트 구름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혜성이라는 이름의 외로운 메시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는 미묘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특정 행성들, 특히 화성은 때때로 하늘에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행성들이 큰 원궤도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그 원 위에 작은 원을 그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했지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밤하늘의 무한한 공간을 궁금해했고 그 속에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종종 시적인 상상력과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카이퍼 벨트의 얼음 세계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태양계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 바로 오르트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태양계의 경계로부터 수만 천문 단위 즉 명왕성까지의 거리보다 수천 배나 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마치 태양계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요람처럼 수십억 개의 얼음 조각들과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천문학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대신 태양이 중심에 있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갈릴러 갈릴레이와 같은 후대 과학자들의 관측을 통해 점차 그 진실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러는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목성을 둘러싼 위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이는 지구가 모든 천체의 중심이라는 기존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직조된 양탄자의 새로운 실이 더해져 전혀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동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존재는 아직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구름이 존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장주기 혜성들입니다. 이 혜성들은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혜성들의 긴 공전 주기는 그들이 태양계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오르트 구름에서 떨어져 나와 태양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한 외로운 여행자들 같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태양계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고 대신 겸손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들의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이 무대의 일부가 되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탐구하는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하늘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직도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행성들 중 우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미지의 질문들이 바로 과학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푸른 구슬인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남은 물질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멀리 튕겨져 나간 후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의 중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며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별의 중력이나 은하계의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이들 중 일부가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태양계 내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혜성이 되어 태양의 열기에 의해 그 표면의 얼음이 증발하면서 아름다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중심에서 시작해 밤하늘의 역사를 따라 먼 과거로 여행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특별한 행성 지구로 돌려봅시다. 우주를 무대로 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지구는 마치 행운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행성이 있지만 오직 지구만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 규칙이 있는 것일까요? 혜성의 꼬리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오르트 구름으로 돌아가 수십만 년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르트 구름은 단순히 태양계의 경계가 아니라 태양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태양계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시간의 저장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혜성이라는 작은 메신저를 통해 그곳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광활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짧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지구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태양과의 완벽한 거리 때문입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모든 물은 증발하여 금성처럼 뜨거운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물은 얼어붙어 화성처럼 차가운 얼음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물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얼마나 거대할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행성이나 천체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지의 영역은 우주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거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즉 빛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주적 스케일의 개념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의 특별함은 그 자체의 특성에도 있습니다. 지구는 적당한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생명체를 품을 만큼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핵은 뜨겁게 녹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태양풍의 위험한 입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우주 폭풍 속에서 작은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보호막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이 대기를 쓸어가 버려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계의 가장자리까지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거대한 공간의 규모를 우리의 언어나 일상적인 비유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수십억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그저 공허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빛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거대한 위성인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존재는 지구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달의 인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 변화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바다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런 달의 도움 덕분에 지구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밤하늘의 아름다운 장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달은 지구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져야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희귀한 지구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속도를 초월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이니 빛은 1.3초 만에 지구에서 달에 도달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20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은 사실 8분 20초 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빛의 속도는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다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우주에는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혹은 전혀 다른 모습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하면 우리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다소 오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서관에 아주 작은 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푸른 행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붉은색의 이웃인 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약 9조 16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태양계의 경계인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약 1이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 간의 거리는 마치 작은 도시 내의 거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르트 구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한 발짝만 내디뎌도 붉은 행성인 화성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화성은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붉은색 표면과 신비로운 극지방의 얼음 모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성은 한때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품고 있어 우주 탐사의 가장 뜨거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 시공간 직물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질량은 증가하며 공간은 수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리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신비로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이야기하는 쌍둥이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쌍둥이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고 다른 쌍둥이는 지구에 남습니다.
몇 년 후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는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에서 고대 강바닥과 호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내고 습했음을 시사합니다. 한때 화성의 표면에는 강물이 흐르고 거대한 바다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성은 차갑고 건조한 사막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물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한 가지 가설은 화성의 대기가 얇아지면서 물이 우주로 증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달리 강력한 자기장이 없어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아주 얇은 천을 서서히 뜯어가는 것처럼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우주로 날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 분자들도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직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시공간의 본질과 빛의 속도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탐구는 우주가 얼마나 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광년의 세계를 지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탐험하며 태양계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의 탐사선들은 화성의 극지방과 지하의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화성 탐사 로봇들이 보내온 사진에는 화성 표면 아래에 거대한 얼음층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화성에도 여전히 물이 존재하며 언젠가 그 물을 이용해 미래의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를 통해 태양계의 광활함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 태양계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이웃은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마치 태양의 가장 친한 이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또는 우리가 기후를 조절하는 능력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화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지구의 연약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성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관찰하며 우리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24광년이라는 숫자는 언뜻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빛의 속도로 4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빠른 우주선, 예를 들어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타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간다면 약 8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8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의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공백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컨텐츠가 한때 존재했었는지 혹은 지금도 어딘가 지하에 숨어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과학자들의 가장 큰 호기심 중 하나입니다. 화성의 붉은 모래는 어쩌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흔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화성을 단순한 행성이 아닌 인류의 미래와 과거를 모두 담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책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붉은 행성을 지나 태양계의 또 다른 경계인 소행성 벨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태양계의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희박한 가스와 우주 먼지 그리고 우주선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성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그 안에는 별들의 죽음과 탄생이 남긴 흔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별들의 폭발인 초신성 폭발은
이 공간에 새로운 원소들을 뿌려주고 이 원소들은 또 다른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은 끊임없이 물질을 순환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대한 자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간 공간을 우주의 숨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지나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신비로운 영역 중 하나인 소행성 벨트를 만나게 됩니다. 화성과 거대한 목성 사이에 위치한 이 공간은 수많은 바위 조각과 금속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거대한 고리처럼 보입니다. 이 조각들은 작은 자갈 크기부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행성 벨트는 마치 태양계 형성 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먼지 모래 같아서 각 알갱이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에는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 존재하며 이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행성 벨트를 영화에서처럼 우주선이 끊임없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밀집된 공간으로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행성들은 서로 수백만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어 우주선이 이 벨트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벨트는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행성이 되지 못한 잔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행성이 탄생하려 했지만 거대한 목성의 중력이 너무 강력하여 물질들이 한데 뭉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 채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성의 중력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이 지역을 계속해서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에서는 거대한 힘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 답장을 받기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의 간극은 우주적 거리와 소통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별들 사이의 거대한 공간을 지나 우주의 궁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행성 벨트의 가장 큰 소행성 중 하나는 세레스입니다. 세레스는 너무 커서 외행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크기는 마치 보름달처럼 둥글고 표면 아래에는 얼음층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세레스의 표면에서 특이한 밝은 점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소금 결정이거나 지하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 화산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행성들 하나하나가 모두 독특한 화학적 구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계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기 태양계의 조건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별들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여행하며 빛의 속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주의 궁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신비로운 천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본질과 중력의 궁극적인 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의 크기를 논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계의 개념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소행성들이 어떻게 태양계 곳곳으로 흩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손견치 도안내쳐내는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태양계 내부로 향하거나 혹은 외부로 튕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일부는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의 생명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운석이
바로 소행성 벨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소행성 벨트는 단순히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먼지 모래 속에서 태양계의 과거를 읽어내고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소행성 벨트를 넘어 태양계의 진정한 거인인 가스 행성들, 특히 목성과 토성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후 그 잔해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한 점으로 수축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한 점의 질량은 엄청나게 압축되어 그 밀도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 주변의 중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이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데 빛마저도 탈출하지 못한다니 이 사실은 블랙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 없지만 그 주변의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내뿜는 강렬한 X선이나 감마선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벨트를 통과하여 우리는 태양계의 진정한 거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가스 행성들인 목성과 토성입니다. 이 두 행성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태양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태양계의 거대한 수호자들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과 같아서 일단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무엇도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는 곳이죠. 한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져 우리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그 물체가 영원히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우주의 기묘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목성을 봅시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그 크기는 나머지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큽니다. 만약 지구를 작은 구슬이라고 비유한다면 목성은 농구공만큼 거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표면은 붉고 흰 구름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대적점입니다. 이 거대한 붉은 점은 사실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폭풍으로 그 크기는 지구 두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이 폭풍은 목성 내부의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끊임없이 회전하며 우주의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이 폭풍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성의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우주의 괴물이 아니라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중심에 특이점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통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아직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겸손한 호기심을 가르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하여 태양계의 크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목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태양계의 청소부라는 것입니다. 목성의 막대한 중력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혜성과 소행성들을 끌어당겨 충돌로부터 다른 행성들을 보호합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생명체가 진화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성은 마치 거대한 중력 그물처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성의 동생 격인 토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성은 그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합니다. 이 고리는 수십억 개의 작은 얼음과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토성 주위를 돌던 위성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 조각들이 토성 주위의 폼 원반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토성이 형성될 때 남은 잔해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 고리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의 이야기는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성과 토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조율하는 거대한 엔진과 같습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궤도를 안정시키고 작은 행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주의 질서와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주가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거대한 행성들은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고리들의 신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며 우주의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거대한 구슬로 비유한다면 지구는 그 구슬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알갱이는 구슬 주위를 끊임없이 돌며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더 확장해 볼까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모래알갱이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은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구슬 크기의 알갱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성들은 서로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 사이의 공간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행성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우주 공간에 듬성듬성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단순한 원반이 아니라 마치 은하수처럼 수십억 개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사실 수십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얇은 고리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이 틈새들은 토성의 작은 위성들이 중력으로 물질들을 쓸어내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 위성들을 양치기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빗자루처럼 고리의 물질들을 한데 모으고 고리의 경계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거대한 춤사위 속에서 벌어지는 섬세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입니다. 이 비율을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300m, 천왕성은 600m, 그리고 가장 먼 해왕성은 9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행성이었던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1.2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서울시청에 있다고 상상하면 해왕성은 남산타워에 위치하게 되고 명왕성은 한강을 건너 강남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태양계의 크기는 우리의 도시 하나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고리들의 신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이 고리들이 수억 년 전 토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작은 위성이나 혜성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토성이 자신에게 다가온 손님을 환영하듯 거대한 파편 조각들로 만들어진 보석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이 파편들은 토성 주위를 맴돌며 충돌하고 서로 부서지면서 점점 더 작은 조각들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비율을 다시 광년의 개념으로 확장해 봅시다. 만약 태양을 작은 모래알갱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모래알갱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모래알갱이 사이의 거리는 텅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주 희박한 먼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태양계는 그저 경기도 어딘가에 얼적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토성의 고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리의 물질들이 서서히 토성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으며 수억 년 후에는 고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토성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행성도 별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리들도 모두 탄생하고 진화하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지도 위에서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고 그 신비를 탐구하며 심지어 미래에는 그곳으로 여행할 꿈을 꾸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성에서 시작된 이 탐구의 여정은 우리에게 우주 전체의 광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의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론과 함께 이 긴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실 토성만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그 고리가 다른 행성들의 고리보다 훨씬 더 크고 밝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고리들은 단순히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형태와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질서와 혼돈,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가스 거인들을 지나 태양계의 가장 차갑고 신비로운 영역인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라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해 광대한 우주 속의 모든 행성과 그 너머의 경계까지 여행하는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깊은 사색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그 끝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얼음 거인이라고 불리는 두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의 빛이 희미한 푸른색으로만 겨우 도달하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대한 보석처럼 신비롭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푸른 행성 지구는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마치 외로운 섬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섬은 생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행성들의 탄생을 탐험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궁금해하고 언젠가 그곳으로 나아갈 꿈을 꾸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먼저 천왕성을 만나봅시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행성이지만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이 대부분 펜기처럼 수직으로 자전하는 반면 천왕성은 마치 옆으로 누워 굴러가는 공처럼 자전축이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묘한 기울기가 오래전 천왕성이 형성되던 시기에 거대한 물체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충돌은 마치 행성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강력했고 그 결과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울어진 자세 때문에 천왕성의 극지방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긴 밤과 낮을 번갈아 경험합니다.
한 번은 42년간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 42년간은 끊임없이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성 자체가 아주 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밤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깊은 사색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시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8행성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표면은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푸른빛의 세계입니다. 해왕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속 2,000km에 달합니다. 이 바람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속삭임처럼 행성 전체를 끊임없이 휘젓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푸른색은 대기 중에 있는 소량의 메탄가스 때문인데 이 가스가 태양빛의 붉은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은 한때 목성의 대적점과 비슷한 대흑점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폭풍은 1994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행성의 대기 현상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예측 불가능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윈다운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모든 생각과 질문들을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마치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서서히 빠져나가듯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흘려보내세요. 태양계의 거대한 크기, 별들의 먼 속삭임 그리고 우주의 끝없는 침묵이 이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모든 감각들이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으로 수렴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계의 행성들과 그 너머의 신비로운 영역들을 여행하며 얼마나 거대한 공간을 지나왔는지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킬로미터 혹은 광년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태양계의 크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우주 지도 위에서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